안녕하십니까. 2012년 9급 기상지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한국사 문제를 풀었었는데, 어, 그냥 좀 간단하게라도 보면은, 38도선이 무너지고, 38도선 배고 쓰러지열전정 단독 정부를 세우면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은 김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김구에 대한 활동을 바르게 모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획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이북의 남북 협상을 제안했다가 맞죠? 김구는 그랬습니다. 정부 수립을 위한 50 총선거 반대 투쟁이라고 했는데, 요 문제는 니은이 좀 중요한데, 이게 50 총선거 반대 투쟁을 하다가 이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제주 4.3 사건에 해서 이제 일부 제주도에는 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총살로 다 죽이고, 그렇게 다 이제 생매장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수를 위한 50 총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하다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좌우연합의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운형 선생입니다. 다음에 리엘, 모스크바 3상회의 성명을 반박하고 신탁 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문제가 좀 쉽죠, 생각보다. 그 다음 이제 기상학기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문제들만 풀도록 할게요. 다 중요한데 사실은 일단은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네. 자, 여름에서 겨울로 진행됨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는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서 겨울로 변하게 되면 남중 고도도 변하게 되고, 뭐 하지, 동지, 뭐 춘분, 추분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3.5도에서 플러스 23.5도와 같은 그러한 이제 남중 고도 변화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원일점이고 겨울에는 근일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더 멀어지고 겨울이 더 가깝지만, 겨울철에 그 온도가 더 낮은 이유는 자준축 기울기가 이제 태양 쪽으로 보고 있냐 보지 않냐 이 차이거든요. 여름철에는 태양 쪽을 보고 있고 겨울철은 이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일점과 원일점의 계절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조 시간 변화는 맞고,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리만 따지게 되면은 여름에서 겨울로 가면은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기온이 내려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닌 것은 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단위 면적당 입사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리가 짧아지거나 멀어질수록 이제 입사 에너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남중 고도가 변하게 되면 태양의 천정각이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내가 위치해 있는 꼭대기에서 태양과의 거리, 그 각도, 내가 위치해 있을 때 만약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 태양과의 각도가 천정각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강수 분포를 관측하고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관측 장비는 이라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우량계는 강수량을 보는 거고, 기압계는 기압만을 보는 거고, 라디오 존대는 이제 뭐 기온, 기압 뭐 등등을 보는 건데, 뭐 있을 적 온도도 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온과 상층에 있는 기온, 기압 값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기상 레이더는 파장에 대한 값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수 분포를 관측하고 분석하는데 다른 1, 2번과 2번과 4번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게 유용한 관측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파수가 가장 작은 것은 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수는 파장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파수가 가장 작기 위해서는 파장이 가장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마이크로미터인데 하필 여기만 센치예요. 그럼 파장이 제일 크다는 거는 이제 파장이 10cm가 제일 크다는 것이 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이걸 10cm를 뭐 마이크로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 곱하기 우리가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고 10의 4승을 곱해주면 요게 마이크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미터가 있고 그러면 10의 5승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얘가 파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크로 중에.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4번은 중요합니다. 요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중위도 지역에서 이제 남북 간의 열과 수증기 수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남북 간 열과 수증기를 수송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풍도 있고 바람도 있고 또 기압 분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합 불안정 파입니다. 이 파들이 에너지 수송에 되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남북 온도 경도가 크든 작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합 불안정파는 항상 존재합니다. 겨울철에 특히 더 많이 심하게 되겠죠. 남북 온도 경도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태풍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그러면 이 파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헤드리스나는 얘는 중위도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10일의 고기압은 사계절 내내 발생하지 않죠. 태풍도 사계절 내내 발생하지 않죠. 단 경합 불안정파는 사계절 내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 지역에서 남북 간의 열과 수증기 수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경합 불안정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을 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지구의 2분의 1이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지구의 2배인 2배 더 멀다 이런 것이죠. 2배인 곳에 가성의 행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총 에너지, 자, 총 에너지를 이제 중요해야 돼요. 총 에너지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총 에너지 몇 배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태양 상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러한 잠시만요. 자, 이게 태양이라 합시다. 그리고 공전 궤도로 이렇게 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뭐 어떤 행성이 있다고 했을 때 태양에서 단위 면적당 해당하는 단위 면적에 해당하는 방출 에너지는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시그마 t의 4승인데 얘가 전체에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9부피랑 같기 때문에 4파이 태양 반지름을 RS라 둘게요. RS의 제곱이라 둘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지구상에서 받는 태양 상수를 S0라고 할 때 S0는 4파이 얘랑 이 거리를 D라 둘 때 4파이 D의 제곱이라 과 같죠. 그러면 S0는 시그마 T 4승 잘못했네요. 시그마 T 4승에 RSD D분의 RS의 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받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단위. 에너지가 태양 상수 에너지가 요만큼 이제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총 에너지는 얘랑 달라요. 얘랑 태양 상수랑 총 에너지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위 면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얘가 맞지만 총 에너지는 우리가 얘는 반지름만 고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리가 2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2D를 하면은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이 되는데
총 에너지를 알고 싶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반지름 지구가 2분의 1이 됐기 때문에 받는 양의 에너지는 또 2분의 1만큼 2분의 1 제곱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4분의 4분의 1. 그래서 결국에는 16분의 1이 되거든요.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태양 상수 값만 보면은 반지름이 2분의 1인데 얘는 안 쓰네? 왜? 얘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거 일부러 낙지 주려고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2배가 됐는데 2배 됐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 상수 값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 받는 총 에너지는 태양 지구 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 반지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 반지름이 2분의 1이 되면 총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총 면적이 달라지면 당연히 총 에너지도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S0는 이 4분의 1 처음에 지구의 4분의 1배가 맞아요. 그런데 총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 에너지 양은 그에 상응하는 면적 값의 제곱인 2분의 1배만큼 4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과 4분의 1을 곱해서 16분의 1인 값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거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졌다면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반지름이 커진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면 그 총 에너지 면적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에너지 양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6번은 자, 6번은 병합 과정인데 요 문제는 많이 나와요. 요즘 좀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좀 풀어보면 병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1번 비슷한 크기의 물방울보다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로 구성된 경우 병합 과정이 더 활발하게 나왔죠. 우리가 종단 속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물방울의 병합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그룹 내의 난류는 병합 과정을 촉진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난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병합 과정이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방울과 물방울이 충돌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서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포진 물방울이 있고 포진 물방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진 물방울과 이 포진 물방울이 이제 큰 물방울이고 작은 물방울이 여기 있을 때 얘가 전체 이렇게 가면서 뭐 상대적으로 그리면 밑으로 하강하는데 얘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요렇게 가는데 요게 이제 이 거리가 멀수록 잘 병합되지 않고 가까울수록 좀 병합된다는 경향이나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돌할 때 서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거는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에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 튕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흐르지 않는 물방울이 있을 때 만약에 빠른 이제 물방울이 그 대각선으로 이제 휘어서 가면은 물방울이 요렇게 튈 수 있어요. 요렇게. 그게 아니라 직각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다 병합이 되겠죠.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임계각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제 기억상 공기덩이의 그 이제 요 사이 공기와 물방울과 요 물방울 사이에 공기 방울이라 하긴 그렇고 공기덩이가 물과 이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에 그 병합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구름 속에 낙하하는 큰 물방울의 후류지역, 물방울 후류지역이 어디냐면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질 때 뒤쪽이었나? 떨어질 때 이렇게 흐름이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때 요 지역을 후류지계라 그러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다른 걸로 할까요? 요 위에 있는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되면 요 사이에 공기가 있을 때 병합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물방울, 이 파란색 물방울과 보라색이 아닌 이 흐름에 따라 갔을 때 병합되지 않았다면, 뒤에 이 후류 지역이라는 곳에서 흐름이 만나서 결국에는 요 물방울과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후류 지역이라 그러는데, 후류 지역에서 병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다음 일교차가 이제 가장 크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온도가 낮아야 되고 구름이 없어야 되고 이제 수증기도 없어야 되겠죠. 항상 이제 수증기가 문제입니다. 수증기를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수증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봄철 강원도 영동 지방, 대표적으로 강릉이 있죠. 영동 지방에서 편서풍에 발달하는 강풍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강풍 발달과 강풍 발달에 인접한 동해 바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풍 발달이랑 이제 동해 바다랑 거의 상관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편서풍 지역이 있을 때 서풍이 부는데 동해 바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기 하층이 불안정할 때 강풍이 잘 발달한다 되어 있는데, 얘는 편서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층이 불안정할 때 강풍이 잘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편서풍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3번 동해상에 고기압이 존재할 때 강풍이 잘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압이 존재하면은 고기압이 있다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는데, 편서풍이 있다면 고기압이 있을 때 강풍이 존재한다. 이거는 별로 상관없죠. 또 만약에 고기압이 있다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고기압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가는 동풍이기 때문에 고기압이라서, 그래서 이 서풍이 약해져지기 때문에 강풍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은 강풍 시 영동 지방 기온이 영서 지방보다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공기 더위가 있을 때 팬 현상에 의해서 영동 지방의 기온이 영서 지방보다 높아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안 할게요. 쉬운 문제라서 안 하겠습니다. 11번 준지균 문제가 나왔는데, 요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응용되는 문제가 매년 계속해서 좀 출제되고 기출 문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문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지균계와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1번을 보시면 지오 포텐셜의 시간적 변동은 와드윌의 연직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오 포텐셜 시간적 변동이라는 게 파샬 t 파샬 파이기 때문에 지오 포텐셜이라서, 그래서 얘는 준지균 이제 지위 경향이라고 하죠. 지위 경향 방정식을 너가 아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준지군 지위 경향 방정식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카이라고 표현할게요. 카이는 절대 소용돌이도 이류와 온도 이류의 연직 변화와 같은데, 와도 이류의 연직 변화가 아니라 온도 이류 TA가 템퍼처 어드벡션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이류 연직 변화와 같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직 속도는 이제 오메가 방정식, 오메가 이퀘이션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는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네. 자,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파샬 P 파샬 AVA 더하기 이제 템퍼처 어드벡션인데, 연직 속도는 온도일의 연직 변화인데, 온도의 연직 변화가 아니고 이제 얘의 연직 변화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큐벡터 발산. 자, 이제 큐벡터가 수렴하면 상승 기류가 있고 발산하면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에 단파의 종관 시스템은 평균류에 대해 서쪽으로 진행한다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 문제도 7급 단골 문제고, 단골 선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종단 속도가 아니고,
그 파장의 이동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C는 이제 평균요의 마이너스 카파 제곱의 베타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카파는 파수입니다. 파수. 아까 파수는 파장이 반비례한다지 않습니까? 단파기 때문에 파장이 짧습니다. 짧으면 파수는 크죠. 그럼 얘가 크면은 이 전체는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파에서는 평균류에 대해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너스 값이 이제 무시가 될 수 있고 이제 C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서쪽으로 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되게 중요한 선지 중에 하나고 잘 이해해야 되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번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문제는 이건 좀 잘못된 문제인데 보시면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의지하는 건조동기의 단열 기온 감률이라면 감마죠. R이라 하지 말고 감마입니다. 감마가 이제 주변 대기의 기온 감률이 감마입니다. 이게 감마고 이게 감마디죠. 위에 게 감마디. 그래서 건조 공기의 기온 감률이 감마디고 주변 대기 기온 감률을 감마라 했을 때 이때 대기 안정되는 어떤 상태인가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에서 감마디가 감마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마디는 무조건 감마 S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마디랑 감마랑 감마 S 사이에 있거나 감마디랑 감마 S랑 감마 사이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절대 안정입니다. 절대 안정이고 얘는 이제 조건부 불안정입니다. 조건부 불안정. 조건 불안정이라서 4번과 1번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조건이 또 하나 더 붙어야 되는 문제라서 얘는 좀 잘못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5번은 넘어갈게요. 굳이 답은 3번인데 육지가 많은 북반구에서 마찰력이 적용해 남반구의 상층 제트보다 세기가 약하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층 제트는 육지의 마찰력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16번 보시면은 자 맞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1번 태풍에 수받는 구름은 태풍이 눈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멀리서 강하게 발달한다 되어 있는데 태풍의 눈은 되게 고요하고 이제 구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눈에서 좀 구름 생성이 약해지고 태풍이 눈에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제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있고 강하게 발달하지 않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에 2번 태풍의 주요 에너지는 수증기 연결에 따른 잡열 방출이다라고 돼. 이게 맞죠. 잡열 방출에 의해서 주변보다 이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기덩이가 있을 때 주변보다 높네 올라가서 팽창하고 이제 잡열을 방출하고 근데 여기 있는 온도가 공기덩이 온도 열을 받아서 또 상승하고 뭐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공기덩이 자체가 온도가 높아서 쭉쭉 계속 올라가면서 수변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가니까 주변보다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은 적도에서 발생하는데 적도에는 이제 저항력이 0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0이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은 기출문제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저작년이랑 이 12년도 기출문제인데 10년이랑 11년에는 요 태풍과 이제 11년도 문제는 연직바람 시열에 따른 이제 그 내후 발달의 연직바람 시열의 중요한 개념을 물어봤고 10년도 기출에는 태풍을 이제
연집바람 시어가 중요하지 않다. 즉 우리가 연집바람 시어를 연집바람 시어가 크면 클수록 태풍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나왔죠. 또 이게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태풍은 연집바람 시어가 강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입니다. 17번 문제가 중요한데 최전성기인데 전선상이 중위도 저기압에서 가장 최성기가 언제냐면 한랭 전선이 빠르지 않습니까? 온난 전선보다. 그때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좀 따라잡았을 때, 좀 따라잡고 폐색이 시작됐을 때 최성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을 보시면 대기를 열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1번은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열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 있고 하층에 복사냉각이라 되어 있는데 복사냉각을 받으면 열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역전층이 형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상층에서의 잡열 흡수라고 되어 있는데 상층에서 잡열 흡수를 하게 되면 기온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쵸. 잡열 흡수가 되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층에서 잡열 방출이어야 되는데 하층에서 잡열이 방출되면 그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불안정성이 일어날 수 있는 하층에서 일적에서의 불안정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1번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0번은 좀 개념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도시 열섬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도시 열섬이 이제 주변보다 도시의 온도 기온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특히 여름철에 건물 사이에서 이제 밤이 되면 저장되어 있던 열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가 이제 공기덩이로 잘 이동하지 않고 건물 사이사이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우 덥죠. 그래서 그 매우 더운 그 상황을 이제 열대야라고 하는데 그 도시 열섬 자체가 열대야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도시 열섬이. 그래서 도시 열섬에 대한 이해를 좀 이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온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시였으면 주간보다 야간에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왜냐하면 주간에는 이제 열을 받는데 이 건물 사이에도 온도가 높고 주변에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도시 열섬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는 이제 건물이 없는 바깥쪽 지역에는 이제 대기 복사 그러니까 복사 냉각에 의해서 여기는 차가운데 여기는 건물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여기 계속 데워지는. 그래서 주변보다 기온이 높고 여기 기온이 낮아서 결국에는 여기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나서 상승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수렴이 일어나서 상승할 수 있는 기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2번 도시 열섬은 겨울보다 여름에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름에는 주변에 이제 따뜻하고 건물도 따뜻하기 때문에 상당히라기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변과 도시 사이에 열대야가 있긴 하지만 겨울철보다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복사냉각이 아주 심하죠. 요 바깥쪽 외곽 쪽은 아주 심하고 건물 사이에는 도시열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뭐 난방도 하고 불도 켜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더 많죠. 그래서 겨울철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겨울철이 더 강합니다. 3번 도시열섬은 바람이 강하면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이 강하면 약해집니다. 도시열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사이에 있는 공기덩이의 기온들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강해지면 이제 약해집니다. 도시열섬은 습도가 높은 저기압권일 때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습도가 높아지면
그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제 만약에 도시열섬이 있다고 했을 때 저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상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습도가 높은 저기압권일 때는 도시열섬이 잘 발생하지 않겠죠. 비가 내리면 식어버리기 때문에 주변과 이제 큰 기온 차가 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도시열섬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예보미 분석법으로 넘어갈게요. 1번은 안 할게요. 2번도 안 하겠습니다. 3번도 안 할게요. 4번 다음 중 경도풍의 풍속이 같은 경우 기압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별표 두 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도랑 11년도 기출 문제에서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직윤풍보다 크고 그리고 직윤풍은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크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만 그 개념만 알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절대 못 풉니다. 왜? 저기압과 고기압 중심 그러니까 고기압 중심과 주위, 고기압 주위 등을 묻고 있기 때문에 중심과 주위에 대한 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도풍의 풍속이 같은 경우 기압 경도가 가장 큰 것은 이라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기압성 회전은 발달에 제한이 없고 고기압성 회전은 발달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은 되지 않습니다. 그 제한이 있다는 것은 좀 대기과학 개론이나 여러 가지 좀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과 주위인데 우리가 그 일기도를 그릴 때 저기압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 경도에 대한 그 값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 작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압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크게 해야 돼요.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게 해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요 안쪽으로 갈수록 요 간격, 기압 경도 간격이 넓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보다 저기압 주위가 이제 기압 경도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이제 해야 되는. 그래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더 크기 때문에 기압 경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틀릴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오답률이 거의 100%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뭐 100% 서술력이나 이거 몰랐으면 찍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었다면은 100%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객관식이 아니라 좀 주관식이었다면은 그랬을 것 같은데 객관식 문제라서 조금 정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층골과 지상 저기압의 위상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층골과 이제 여기가 상승 기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기압 지상 저기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상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 저기압이 여기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요 아래에 이제 저기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파장을 2파이라 하지 않습니까? 2파인데 요만큼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4분의 1 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2파이라서 결국은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보시면 상층골과 지상 저기압 간의 위상 차이는 동쪽 또는 서쪽으로 0도, 180도, 360도와 같은 n파이, n은 정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n이 n파이가 아니고 2분의 n파이? 2분의 n파이 그죠? 2분의 n파이라고 해야 되겠죠. 2분의 n파이 는 틀렸고 위상 차이는 이제 상층골과 지상 저기압 간의 위상 차이는 동쪽 또는 서쪽으로 180도, 자 2분의 1 파장이라 되는데 2분의 1 파장이면 요
반만큼 더 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겠죠. 요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저기압은 상층 고래 90도의 서쪽에 있다라고 돼. 이게 서쪽이 아니고 동쪽이 있겠죠. 여기 동쪽. 그래서 여기 동쪽이 있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느낌이 오는데 요렇게 선지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럼 요 중에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사실은 1, 2번 가지고 답이 되기에는 특히 이런 어려운 문제는 1, 2번 가지고 답이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을 이제 답이가 선지가 3, 4번이 비슷하다. 땡큐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서 선택지 찍기 했을 때 요거는 과감하게 제끼셔야 돼요. 근데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한 80% 정도가 선지가 비슷할 때 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수능 기출문제도 풀어도 그렇고 다른 문제집도 많이 보다 보면 느끼는 게 특히 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만들다 보면 낼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비슷한 선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요 중에 답이 있는데 요런 거에 답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요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자, 6번 넘어갈게요. 7번,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고층 기상 전문 해석인데 우리가 TTAA이기 때문에 고층 기상 전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상이고 1000헥토파스칼 925 850 뭐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15일 00UTC에 관측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65001에서 15일이기 때문에 이게 15일 나타내고 플러스 50을 나타내서 15일이고 50 더해졌으면 단위가 너트입니다. 너트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00UTC도 여기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00UTC고 1은 이제 100헥토파스칼까지 나타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0헥토파스칼 기온은 마이너스 6.3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850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되겠죠. 여기 보는데 우리가 여기는 1445 GPM 지휘구도 나타내고 여기는 이제 기온인데 홀수 그러니까 고층에서는 홀수 뒷자리가 홀수면은 그 영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틀렸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바람은 275 방향에 68노트다 되어 있는데 500헥토파스칼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자 275인가요? 네 그렇죠. 275의 방향은 41노트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00. 300을 보시면 500이고 400, 300. 그렇죠. 300 여기고 기온은 마이너스 41.9에 노점 온도 편차는 2.7도입니다. 50이 안 넘어가잖아요. 50이 넘어가면 50을 빼주면 돼요. 그냥 빼주면 되는데 51에서 55는 쓰지 않고 그죠? 쓰지 않고 이제 그 2.7 여기는 50을 넘어가지 않아서 이제 소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노점 편차를 2.7도. 그래서 기온과 노점 온도의 편차는 이제 포차를 의미하는데 이 포차가 얘를 2.7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19도가 아닌 19도인가요? 네, 그렇죠. 19도가 아닌 2.7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요렇게만 나오면은 참 땡큐인데 요즘엔 이렇게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자, 8번 북반구 중위도 저기압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북반구 저기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번 저기압 흐름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가 맞죠. 그 다음에 저기압성 소용돌이는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3번 소용돌이도 방정식에 따르면 수평력의 발산력에서는 정의 소용돌이도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용돌이도 방정식을 써보면 dt분의 d 세타 더하기 f는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f의 파셜 x 파셜 u 플러스 파셜 y 파셜 v가 되는데 우리가 그 수평력의 발산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제타 더하기 f 값이 이제 f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제타는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도 어쨌든 0보다 작아도
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크잖아요. 10배 크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는 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보호에 영향을 주진 않고 얘만 이제 보호에 영향을 주는데, 그 얘가 0보다 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결국엔 dt분의 d 제타 더하기 f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이 아닌 음입니다. 얘 정이 아니고 음이 돼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면 11번 볼게요. 11번 상당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공기덩어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증기를 응결시켜 방출시키고 그 결과로 나온 잡열을 이용하여 대기를 데우는 데 사용했을 때 그 공기덩어리가 가지게 되는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말 길다 맞죠? 근데 이게 상당원의 정의입니다. 상당원이가 공기덩이에 있는 수증기, 이 수증기가 다 이제 잡열로 방출되고 그 방출된 잡열이 공기덩이에 추가되었을 때 가지는 온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선도상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ACL 고도에서 수분 단열선을 따라 올라갔다가 건조 단열선열과 평행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다시 건조 단열 감열을 따라 1000헥토파스칼까지 내렸을 때 온도를 이제 상당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 구름의 발달과 관련된 수분 단열 과정에서는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의 발달과 관련된 수분 단열 과정에서 보존됩니다. 상당온이는. 왜 그러냐면 상당온이 자체가 수분한 공기를 이제 가지고 생각해 놓은 온도 단위이기 때문에 건조 단열 과정에서도 보존되고 수분 단열 과정에서 보존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당온이가 그냥 온이라면 이제 그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갔을 때 보존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갔을 때 각각의 지점에서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 내리면 온이는 보존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 올라가고 다시 건조 단열과 평행해지는 이 지점에서 내렸을 때 가지는 1000헥토파스칼에서 가지는 온도에 대한 공기 덩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고, 온이가 아닌 상당 온이는 포화 수분 단열에서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맞죠? MT 기단에서 이제 상당 온이를 추적하는데 사용됩니다. 값이 얼마였는지 330K였나? 850에서 330K였던 것 같아요. 850 헥토파스칼.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넘어갈게요. 쉬운 문제라서. 3번도 넘어가겠습니다. 1번만 볼게요. 1번만 보면은 2에서 4kg가 아니고 그냥 5kg입니다. 14번 넘어가고 15번. 15번 중요합니다. 제트기류는 이제 뭐 300헥토파스칼, 뭐 200헥토파스칼 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트기류 입구,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지 않습니까? 입구고 출구인데, 잠시만요. 입구의 오른쪽에 상승기류, 입구의 왼쪽에서 하강기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잠깐만. 입구의 오른쪽에 상승기류, 입구의 출구의 왼쪽에 상승기류가 있어서 3번, 4번은 이제 직접순환이고 뭐 1, 2번은 간접순환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얘도 기압골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압골 동쪽을 조심해야 돼요. 기압골 동쪽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있는 지역에서 지상 저기압이 아주 크게 잘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폭풍우가 발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1번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층골 동쪽이라는 동쪽과 이제 상승 기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제가 좀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16번 보면 300헥토파스칼 등고선. 15번과 좀 비슷한 문제네요. 자, 모든 지역에서 같은 속도로 분다고 했을 때
1, 2, 3세 수렴이 가장 강한 지점에 그리고 지상 고기압이 가장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지상 저기압이 있을 때 요렇게 본다고 하면 기압골 동쪽에서는 상승기류, 기압골 서쪽에서는 하강기류가 있어서 동쪽의 상승기류에서는 이제 발산이 있게 되고 여기서는 수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렴이 가장 강한 지역은 이제 기압골의 후면이죠. 후면이라서 1번. 그래서 A는 1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고기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B라 했다 하면은 또 B도 1번이죠. 그래서 0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겨울철 기압계에 대한 날씨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시면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17번을 보시면 강릉, 제주도, 흑산도, 울릉도를 이제 나타냈는데, 제주도랑 뭐 울릉도는 잘 아시고 강릉이나 흑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지역을 못 찾으면 못 푸는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압계에서 날씨 현상이 가장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보시면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는데, 고기압은 이제 시계 방향 이렇게 들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이제 고기압이 이제 이렇게 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고기압성 회전이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반시계, 그쵸, 맞죠. 그래서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불 때 뭐 고기압 저기압 분다고 요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불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불 때 약간 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게 되면 이렇게 불게 되면 이제 북동풍, 우리나라의 북동풍이 아주 강하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상 그 일기도라고 해가지고 저처럼 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비슷하게 불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기압이 가장 강할 때는. 그래서 강릉 보시면은, 강릉은 요 서해 아니고 동해안 지방인데, 동해안에 북동풍이 부는데 맑나요? 아니죠. 여기가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 지역은 이게 수비란 지역입니다. 수비란 지역. 기온과 이제 이슬점 편차가 4도 이하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동풍이 불고 맑진 않습니다. 제주도를 보게 되면 제주도도 이렇게 부는데 뭐 대충 이렇게 분다고 칩시다. 남서풍 남쪽도 아니고 맑나요? 맑지도 않죠. 남서풍 그냥 다 틀렸습니다. 남서풍 다 틀렸고, 울릉도를 보시면 울릉도도 동해안인데 동해안에 북동풍이 불고 흐리고 눈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겨울철이기 때문에 흐리고 눈이 온다라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거인가요?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4번이, 눈이 안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분하기 때문에 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보시면 우리가 그 층우라는 거는 두께인데, 문제에서 줬지만 이 두께 말고도 사실은 이제 그 충우선이 빠르게 변한다. 만약에 충우선이 간격이 만약에 좁다라면은 이거는 그 델티, 그러니까 그 기온 경도라고 하죠. 기온 경도가 크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이제 좀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 돼 있는데, 충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 돼 있는데, 첫 번째로 한랭경선은 충우선이 조미라는 곳의 후방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저기압성 회전이 있을 때 온대 저기압이 있다고 가정하면, 파란색 어딜까요? 파란색, 빨간색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등온선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비슷하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 등원선 간격에 대한 해당하는 등충선이 위쪽으로 북쪽으로 할수록 낮아집니다. 등충선 값은. 그렇죠. 당연하겠죠.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랭전선의 층후선이 좀이란 곳은 여기인데, 좀이라는 곳의 후방이 아니라 전방에 한랭전선이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을 보시게 되면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한랭전선을 따라 이동할 때 1000에서 700헥토파스칼, 뭐 그냥 대충 850을 할게요. 850헥토파스칼 층후도의 등충선이 좀이란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온대 저기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점점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북쪽으로 이동할 때 이 등충후선이 좀이란 그러한 지역에 해당하는 쪽이 북쪽이 더 크겠죠. 요런 쪽보다 온난한 뭐 요런 쪽보다. 근데 사실은 여기도 춥고, 그러니까 여기도 춥고 여기도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랭형 폐색정선, 뭐 온난형 폐색정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폐색정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가 더 춥냐 여기가 더 춥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춥기 때문에 우리가 편서풍을 타고 이제 저기압성 회전이 있을 때 여기 등충후선이 조밀한 지역에, 여기도 등충후선이 조밀하지만 편서풍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등충후선이 조밀한 쪽으로 이동하는 요렇게 이동합니다. 요렇게 이동하게 돼서 등충후선이 조밀한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이제 등충후선 능이나 골, 뭐 이러한 것도 기압골과 기압능에 대한 그 성질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지상에서 수증기류가 등충후선을 가로지르면 24시간 내에 전선이 소멸이 되는 경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충후선을 가로지르면, 만약에 등충후선을 이렇게 가로지르면 이제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요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24시간 내에 전선이 소멸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얘는 이제 전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옛날 문제라서 이건 답이 없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설주의보지 않습니까? 대설주의보는 5cm입니다. 10cm, 24시간에 5cm. 그 다음에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수량이 60이죠. 60에 12시간이 110mm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황사주의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주의보랑 경보가 있는데, 경보가 25%고 건조주의보가 3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낸 것은 25%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보를 나타낸 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네, 이까지 이제 9급 전공 문제들을 풀어봤고, 12년 기출문제는 쉽죠, 생각보다. 근데 생각할 거리가 많다기보다는 여기는 특히 5번하고 요 4번은 홀튼 책이라 해야 되나요? 특히 4번은 홀튼 책을 안 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과 수증기 수송에 가장 중요한 건 태풍 아닌가라고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짚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4번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 딱히 막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없네요. 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